자, 이번 시간에는 주요 사회화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여러분이 사회화 기관을 두 종류, 내용으로 분류한 것과 설립 목적의 분류로 나눴습니다. 내용으로는 1차와 2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립 목적으로는 공식적과 비공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럼 각각의 그 사회화 기관이 어떤 식의 역할들을 담당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족 하나씩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가족은 몇 차죠? 1차. 1차고 공식, 비공식? 비공식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맨 처음 보죠. 가장 친하고 친근한 존재. 아빠, 엄마, 여러분 형제, 자매.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지식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쌤도 어릴 때는 아빠, 엄마한테도 뭐 숙제 검사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는 인성적인 측면,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되게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막 아이들 싸움에 부모님들이 껴가지고 싸우면서 당신 자녀 말이야 가정교육 좀 제대로 시켜? 이런 거 있잖아. 그때 말하는 거 가정교육이 뭐 너네 집 제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물론 가장 많았겠지만 가족이 이 사람의 인성적인 기본 틀을 가르치는 사회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또 내포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또래 집단은 아까 친구들끼리라 그랬죠, 선생님이. 친구들끼리인데 뭐 다양한 모임들이 있고 얘 몇 차죠? 1차. 공식, 비공식, 비공식이죠. 그죠? 보겠습니다. 특징이 그들만의 세대 문화가 있습니다. 각종 줄임말을 쓰기도 하고 뭐 유행하는 옷차림 같은 것들도 있죠. 뭐 줄임말 진짜 많던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하고 1학년 때인가 아무튼 인싸 아싸라는 말도 너무 웃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요즘에는 되게 선생님도 친구들이나 무의식 중에 그냥 내뱉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쓰는 뭐 말들 중에 각종 줄임말을 포함한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 그지? 요즘에 쌤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떼걸룩이라는 거, 떼걸룩. 그게 이제 고양이를 얘기하는 신조어거든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왜 고양이가 떼걸룩인가? 그래서 봤더니 어떤 그 게임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뭐 흔히 말하는 RPG 게임. 방어구 만들어가지고 무기 더 만들어서 하다가 더 강한 몬스터가 나오니까 걔를 잡으려고 더 방어구를 업그레이드하고 무기를 더 세게 만들잖아. 그걸 강화라고 하는데 그거 강화해주고 새 무기 팔고 새로운 방어구 파는 그 상인이 고양이 얼굴하고 나오는 게임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테컬룩 이렇게 하는 거지. 봐라. 한번 봐라. 물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물건 한번 보세요. 뭐 물건 많아요. 구경 한번 가세요. 이거를 take a look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떼꼴룩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고양이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놀라운 뭐 신조어는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근데 그거를 쓰냐 안 쓰냐를 가지고 우리 또래 집단이네. 우리랑은 다른 집단이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면 뭐 또래 집단의 소속감을 나타낸 뭐 증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 대표적인 2차. 그 다음에 공식이죠. 얘는 대놓고 우리는 사회화 기관이야? 라고 선언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관. 사회화를 위해 난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죠. 여러분 시간표가 다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 학습 시간표 다 있잖아. 그리고 학습 목표도 여러분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그 수업하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학습 목표가 다 정해져 있고 아주 체계적이죠. 근데 집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 우리 애는 뭐 1살에는 100m 달리기 10초에 뛰어야 되고 우리 애는 2살에 뭐 한글을 떼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부모님의 욕심은 있겠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그런 거는 다 학교에 상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 여러분 대표적인 2차 그리고 비공식이죠. 맞아요. 성인기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신 말이야 그 사회생활 안 해봤어? 이거죠. 그 사회생활입니다. 직장은 돈만 벌려 왔고 내 일만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혹은 나보다 상급자와의 관계 혹은 내가 함께 부서에 있는 그 하급자와의 관계들도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그걸 말하고요. 대체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알려주게 되죠. 대중매체 대표적인 여러분 2차 그리고 비공식입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많이 주고 있고 옛날보다는 영향력이 더 크죠. 왜냐면 요즘에는 애기들도 이걸 쓰잖아. 진짜 어린 아이들도. 선생님 최근에 친척 저번 설 때 내려갔다가 그 조카들이 많은 그 집에 갔어요. 제 애기들. 근데 걔네가 막 노는데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휴대폰 그 잠금 열어가지고 게임을 결제했다는 거야. 근데 그 게임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6, 7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그거를 엄마 입장에서 엄마 계정으로 긁은 건 맞지만 엄마가 한 게 아니라 애가 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세상에 막 영어 막 번역기 돌려가가지고 그 게임 어플 만든 또 회사는 또 외국 회사더라고. 그래서 막 메일을 보냈는데 당연히 모른 체 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를 봐서 답답하다. 근데 애가 그랬는데 애를 뭐 혼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정도로 요즘에는 연령층이 낮아도 부모 세대보다 더 그런 기기를 잘 쓰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쌤이 그걸 지난 시간에 어려운 말로 세대 간 전승그랬잖아. 그 기능이 약화되긴 한단 말이야. 이 대중매체가 크다 보니까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대화가 단절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성장 과정과 사회화는요, 이 박스 여러분 읽어보시면 쌤이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드렸던 그 사례가 다 들어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성년기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직장 다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정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마 시민단체 정당은 정치와 법에서 앞으로 배울 건데 나왔으니까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이 시민단체는 공익 달성을 위한 겁니다. 학교 주변 뭐 유흥업소 반대를 위한 모임 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이득이 되긴 되지만 나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학부형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주변 학부모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심지어 돈도 받지 않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들을 시민단체라고 하고요. 그 단체들은 대부분 Government Organization의 줄임말이거든요. 정부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NGO라고 많이 말하고, 선생님이 여러분 1학년 때 알려줬던 시민단체 대표적인 게 그린피스 있었죠. 핵실험 반대, 뭐 고래 잡는 거 반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거 얘기를 해드렸고, 그걸 시민단체라고 하고, 여러분 정당 최근에 선거 끝났잖아요. 그 여러분 그 투표용지에서 봤던 그 정당 맞습니다. 그 정당이고, 그럼 정당이 무슨 사회화를 얘기해 주느냐? 정당에 여러분이 소속이 돼요. 그래서 각종 그 당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 여러분 정당은 결국 정당이 내세우는 목표는 공익이지만 정당 자체는 그 각 정당이 정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에 속한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실제 정당 당원이 되면 돈을 냅니다. 걔를 당비라고 하고, 그 돈을 내고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 사람들을 이 정당에서 또 사회화를 시켜주고, 또 있어요. 이 정당이 홍보물을 뿌리잖아. 뭐 선거 때만 그래서 좀 선생님은 좀 화가 나긴 하는데, 선거 때 보면 우리 정당은 뭘 합니다 알려주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잖아. 그 과정을 보고 또 사람들이 정치는 저런 거구나. 물론 정치는 맨날 싸우고 헐뜯고 상대방 비난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여서 쌤 좀 창피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 소속 집단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사회화를 하고 있더라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화의 유형이 두 개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요걸로만 독립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박스 내용에 삽입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기사회화 볼게요. 미래에 속하기를 기대하는 거다. 이거죠. 내가 가고 싶은 거.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결심한 게 4학년 여름에 있었던 교생 실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08년인가? 뭐 그랬는데 벌써 한 12년, 13년 됐죠. 그때 교생 실습을 한 4주, 5주 정도 갔다 오면서 내가 좀 선생님을 하면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교생 실습할 때 그 교생은 아직 선생님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미리 배우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집단, 교사라는 집단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자료. 한번 보시죠. 짠! 요겁니다. 이게 선생님 그 학교 다닐 때 실제 썼던 교생 실습록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관 상태는 좀 양호하고요. 선생님 요거 정확한 기간이 5월 6일이었네요. 좀 있으면 5월이니까 진짜 12년, 13년 됐네요. 그죠? 실습록인데 이게 뭐냐면 매일 교생 실습을 하면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톡하게 쓰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이런 플래너처럼 선생님 담당했던 선생님 그 도장도 나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돼요. 정말 선생님 많이 썼더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읽어보면은 지금 보면 지금 반성되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되면 내가 이래야지 이러면서 막 기록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한 의미 있는 구절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창피한데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사회학 시간에 하그리브스가 말한 교사의 자기 개념을 배운 적이 있다. 맹수 조련사형, 연예인형, 낭만가형이 있었는데 내가 교사의 꿈을 품을 때 목표했던 교사의 유형은
연예인형에다가 낭만가형을 살짝 가미한 것이다. 제가 연예인 같은 선생님을 원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네요. 좀 있고 여기 보면은 쌤이 지도회 하셨던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줄을 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쌤이 이렇게 썼네요. 교생 실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쌤 오늘 처음 보는데요? 이게 내가 교생 실습 한지 일주일이 됐는데 그런 애들이 있었대. 그래서 참 교생이 생각보다 할 게 많구나 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교생들이 교생 실습만 하는 게 아니고 쌤이 전체 기간 동안 수업을 한 7, 8번 정도 했거든요. 선생님 같이 갔던 친구들 다 모아놓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교생 실습을. 막 서로 비판하고 막 까고 막 이러긴 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교생이 교생실에 가가지고 또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생이 참 할 일이 많구나라고 썼더니 이제 현직 선생님이신 분이 실제 선생님들도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많지 않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깐은 무슨 쌤들 그렇게 할 게 많아?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우니까 이미 우리가 원하는 선생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더 선생님이 돼 보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많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되죠. 쌤이 12, 3년 전에는 내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거실에서 이렇게 여러분 영상 위해서 촬영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 이게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인데 아무튼 그걸 얘기사회화라고 하는 거죠. 난 미래 사회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생님이 될 거야, 난 당연히 돼 하고 사는 것과 난 선생님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되겠어? 임용고사도 어려운데 이런 마음과는 천지 차이. 그래서 여러분 얘기사회화는 지금 수험생인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과 되고 싶은 직업이 있잖아. 그걸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기 유발이 잘 돼가지고 더 몰입해서 준비할 수 있거든요. 또 속하게 될 집단. 여러분이 이제 대학 가면 OT 하잖아. 그 오리엔테이션 자체도 얘기사회화가 되는 거죠. 방금 제가 했던 교생실습도 얘기사회화가 되고 OT에 가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도 얘기사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곧 대학 갈 거기 때문에. 제사회화는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제자예요. 다시 하는 거야. 사회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 영상이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뜨겁고 선생님 빨리 유튜브 하세요 해가지고 실제로 유튜브 해가지고 막 구독자 1000만 찍고 막 이랬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교사를 관두고 전입 유튜버가 됐다. 거짓말 안 치고 지금 한번 생각해 봤는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상상을 해봤는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유튜브가 업로드가 중요하더만. 그러니까 빨리빨리 올라와야 되는 거야.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이러면 하나 제대로 여러분 좋아하는 영상 만들려면 쉽지 않아요. 하나 얘기해 줄까요? 오늘 노는 날이잖아. 근데 왜 노는 날 아침에 선생님이 이걸 하고 있느냐? 조명 때문에 조명. 일단 밝아야 여러분이 보기에 좀 좋더라고요. 쌤이 특별한 조명 장면이 없습니다. 쌤 집에 있는 스탠드 하나 뒤에 꽂아놓고 하고 있는데 밤에는 피곤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눈에 피곤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좋지 않겠죠? 막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막 감안해서 해. 그러면 그냥 해야 되겠어요? 분칠도 좀 해야 되고 머리도 좀 만져야 되고 옷 세팅도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걸 하고 찍었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야. 편집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자르고 자막 넣고 하잖아? 이거를 매일매일 해? 난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려면 진짜 한다고 하면 다시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또 배워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학교 교실 현장에서는 전문가일 수 있죠. 쌤도 지금 거의 10년 넘었으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유튜버가 된다. 전직 유튜버? 전직이란다. 완전 그냥 유튜브만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럼 다시 배워야겠지. 장비도 새로 사야 되고 세팅도 해야 되고 구도도 잡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 제사회화라고 하고 쌤들도 또 다 했거든요. 온라인 계약 준비로 해가지고 교육 연수를 엄청 했어요. 그 과정도 제사회화가 됩니다. 갑자기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새로 해야 돼. 그 과정을 제사회화라고 부릅니다. 밑에 박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기사회화는 요구되는 행동 양식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게 안 됐어. 아직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 혹은 되는데 아직 내가 발령이 안 난 거야. 그때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걸 얘기사회화라고 하죠. 그러면은 적응에 도움이 되겠죠. 네, 가능하고요. 쌤 실제로 선생님 되기 전에 선생님 되면 이래야지 했던 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공부할 때도.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 사태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하고 직업에 대해서 계속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그 직업이 될 거야. 난 그 대학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제4회화는 이미 배운 걸로는 부족한 거야. 안 돼.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변화된 상황에 지금 안 맞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러면 적응이 안 되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돼. 이런 거죠. 여러분이 고1, 고2 때 했던 학습 방법이 고3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거를 답습하면서 그대로 하면서 나는 뭐 머리가 안 좋아, 나는 뭐 운이 없네라고 따질 게 아니고 새로운 학습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 거야. 바로 지금이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안 맞다고 하면은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선생님도 여러분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도 어리고 뭐 한창 젊고 뭐 여러분 앞으로 뭐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교수 같다 그죠? 맨 밑에 이것도 사례예요. 오랜 기간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았대요. 나쁜 사람이었던 거지. 전과자야.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고 막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방식을 막 배운대. 그걸 우리가 교화라고 하죠. 물론 요즘에 하도 흉악하고 악질적인 인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런 인간을 갖다가 그 교도소에 보낸다고 정말 나아지겠습니까?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원래 교도소 목적은 뭐 격리의 목적도 있지만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4회화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빨간색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첫 번째 좌절을 좀 많이 합니다. 이 뭐야 이게 헷갈리지 않느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지위, 귀속지위냐 성취지위냐 여러분 헷갈린 여러분의 고민을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귀속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귀속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귀속은 뭐고 성취는 뭐냐. 노력하면 성취고 귀속은 그냥 갖는 거냐? 뭐 그 말도 맞는데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갖는 거 있잖아. 그게 그냥 귀속입니다. 태어나서 가진 거 말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가진 거 이외에 내가 뭔가 좀 애써가지고 갖고 싶었어. 그래서 얻은 것들이 성취주의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계속 주지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볼게요. 그럼 어떤 거냐? 아들, 뭐 세습 신분 뭐 이런 거죠. 요즘에 일단 세습 신분이 없죠. 뭐 우리가 지금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는 신분이 있었고 뭐 산농공상 이래가지고 뭐 구분하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세습 신분이라는 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일본 같이 왕족이 아직 뭐 물론 명맥만 있는 거지만은 유지대가 있어가지고 뭐 내가 태어났더니 왕자였어. 최근에 이제 영국의 해리 왕자인가 그 사람이 자기 와이프하고 왕족 신분에서 난 나가겠다. 난 왕위 계승에 관심이 없고 그래가지고 왕위 서열인가? 아무튼 그 로열 패밀리 그거에서 나왔다고 선언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 사람은 뭐 솔직히 왕자가 돼가지고 누린 게 더 많았겠지만 나오게는 또 뭐 이유가 있겠죠. 내가 나왔는데 왕자라는 뭐 신분은 버리는데 뭐 로열이라고 하는 뭐 브랜드를 또 런칭해갖고 뭐 그거를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뭐 한다. 이래서 뭐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뭐 돈만 벌고 뭐 의무는 안 가지려고 하냐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그 해리 왕자라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찰스 황태자의 아들로 태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한 게 아니란 말이야. 뭐 우스운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라든지 이런 거는 선택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소중한 거죠. 선생님은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인 거랑 부모님의 자녀인 거랑 이런 거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방송용 멘트 전혀 아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론은 아들 혹은 세습 지위 같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내가 왕자였어.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더 저승해서 말이지. 그 옥황상제님한테 빌었어. 저 제발 다음 생에는요. 저 정말 제가 진짜 한을 좀 풀고 싶습니다. 그 옥황상제님께서 저 되게 저승해서 열심히 심부름 한다고 하시잖아요. 저 이제 진짜 이번엔 정말 믿고 있어요. 정말. 저 태어나면은 바로 왕자 맞죠? 그냥 왕자 말고 태자. 황태자 택봉 되는 거 맞죠? 저 내려가가지고 아니면 진짜 완전 진짜 세게 삐질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잖아. 태어나 보니까 그렇다. 요거를 귀속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내 노력과 업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능력이다 라든지 너의 선택이다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잖아요. 직업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귀속지위가 아닌 거죠. 내가 태어나자마자 뭐 여러분한테도 쌤이 처음 만났을 때 쌤 소개했지만 얘들아 반갑고 선생님
선생님은 말이야 조동우라는 사람인데, 선생님은 니네 못 믿을 것 같은데 나는 저 하늘에서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난 선생님이 될 거라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 웃는 애들 있는데 따로 이따가 따라오고 교무실로, 알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귀속지위는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갖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쉽죠? 자, 이런 거 대조적인 두 개를 외울 때는 여러분이 좀 외우기 편하고 만만한 걸 하나 골라서 걔를 확실하게 개념을 파악하면 나머지 하나는 좀 쉽게 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취지위는 학급 회장이나 사장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요런 거를 성취지위라고 하죠. 그럼 예를 들면 보세요. 사장 아들은 성취지위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그 아들이 아빠를 사장으로 혹은 엄마를 사장으로 만들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사장을 시켰어. 그래서 나는 아빠, 엄마, 내가 원하는 사장 아들이 됐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 부모님이 사장인 거고 나는 아들로 혹은 딸로 태어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사장이 되는 것은 내 성취지위라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업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이 흔히 아는 그 직업들 있잖아. 그들이 대부분 성취지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위의 특징을 볼게요. 자, 이제 조금씩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역할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일단 특징, 지위는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죠. 선생님 보세요. 제가 아들이면서 선생님이죠. 그리고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또 담임 선생님이었단 말이야. 그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뭐 특히 뭐 대부분 찾아오는 이유가 뭐 선생님 좋아서가 아니라 외출증 받으려고 오는 거긴 하지만은 교무실 막 두들기면서 선생님 하면은 모든 쌤이 일단 쳐다보겠지만 결국 우리 담임 선생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담임 선생님이라는 지위도 있고요. 또 선생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선생님은 사위가 되는 거죠. 사위라는 것도 지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또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위는 달라지기도 하죠. 뭐 여기 나온 것만 보면 선생님은 일단 아들, 교사, 담임이라는 지위는 가졌거나 여전히 갖고 있죠. 그런데 사위나 아버지라는 지위는 물론 선생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사위와 아버지라는 지위는 또 나중에 선생님이 얻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고등학생이라는 지위지만 올해 졸업하고 여러분 대학에 지나가면은 대학생이라는 지위를 갖게 될 것이고 직장이라는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또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또 변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여러분 다시 언급할게요. 지위가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내가 태어나자마자 갖는 거 귀속지위,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성취주의가 있었는데 현대 사회는 여러분 살아보니까 점점 어때요? 예측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코로나 사태가 올 줄 알았냐고. 선생님이 지금 집에서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날이 올 거라고 난 상상을 못했습니다. 장난으로 얘기했지. 그런데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두 지위 중에 여러분 태어날 때와 태어난 이후에 누가 더 복잡해요 지금? 지금이 훨씬 복잡하잖아. 여러분 지금 태어났을 때 2000년대 초반하고 지금 비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이지만. 그래서 귀속보다는 성취지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거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자, 아들은 그러면 귀속이고요. 교사는 당연히 성취. 담임 선생님 성취죠. 쌤 아까 얘기했잖아.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혹은 교무부장님이 정해준 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담임 선생님이 되질 않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성취지위고요. 사위 어때요? 사위. 당연히 이거 성취지위지. 태어나면서부터 사위가 어딨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상상하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내가 어쨌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자녀가 태어나야만 나는 사회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성취지위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 귀속지위라고는 아들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 이제 역할과 역할행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 박스를 치고 이렇게 썼어요. 빨간색으로. 이 둘을 꼭 구분하자라고 돼 있어.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역할하고 역할행동을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 알려주고 이건 역할이고 이건 역할행동이 알겠지? 그래도 네 해놓고 문제 풀면 또 헷갈리는 거야.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헷갈리게 꼬아놔서 여러분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부터 계속 여러분이 말로 좀 옹알옹알 하듯이 역할, 행동, 역할, 행동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야. 둘을 좀 쪼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돼요. 역할이 있고 역할 행동이 있는데 역할은 좀 사회적으로 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회가 바뀌면 역할도 바뀔 수 있는데 역할은 나 말고 여러 사람이 봐도 이 역할이 여러분 지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특정 지위면 이 정도 해야지가 역할이고요. 그 역할 행동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면 돼요. 어떤 지위가 있는데 거기서 역할이 파생돼. 근데 그 역할은 대다수의 사람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실제로 그대로 하느냐? 정말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특이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거를 역할 행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역할은 일단 지위가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소속 집단이나 사회가 부여를 했어요. 역할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지금 현재 선생님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이틀 전인가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 나와가지고 뉴스를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TV에서 본 분이 그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그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이 하는 일이 우린 몰랐어요. 평소에는. 그분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데 그분이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모두 사랑하는 무슨 신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분 뭐 내가 볼 땐 굉장히 책임감이 넘치시고 되게 좋으신 분 같아.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장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속 집단이나 그분의 지위가 그 행동, 브리핑하고 뭐 이 사회적으로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유의하세요. 막 멘트를 하잖아. 그분이 TV에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지위와 역할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 자, 이 멘트에도 힌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회가 기대하는 그 지위에 따른 역할만 잘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데 기대하잖아. 근데 그 행동을 안 하고 엇나가거나 띨띨하게 행동하거나 오히려 그 역할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행동을 하다가 자꾸 잡혀 들어가거나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도덕적인 교사의 모습 있잖아. 선생님 하면은 우리 사회는 또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지. 선생님 하면 기대하는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뭐 하물며 무단 횡단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아니 무단 횡단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지. 요즘에는 좀 잘 그런 일이 없는데 학교 근처에 살았을 때는 종종 아이들을 마주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막 통화를 하고 가고 있었어. 근데 막 친구랑 막 통화를 하고 가다가 야 지금 너 지금 나한테 그 할 말이냐 지금? 야, 하면 욕을 했어요. 선생님, 되게 과격하시네요. 저 다 들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할게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선생님들도 길 가다가 마주치면은 뭐 학부모님들 만날 때도 있고 학생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 선생님은 정말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간식을 진짜 요즘에 많이 절제하고 있지만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잖아. 옛날에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샀단 말이야. 마트에서 막 한창 과자를 고르고 있어. 그것도 이럴 때 있잖아. 아 이거 두 과자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좀 싸지? 이런 거. 근데 막 선생님이야 이러면서 아이가 막 알아봐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나는 뭐 잘못한 죄를 지은 건 없는데 마음이 좀 그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이 과자를 먹거나 사탕을 빨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거 좀 뭔가 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나한테만 기대하는 건 아니고 나 말고 다른 나와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양식이 있어.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역할 행동?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네 글자만 알면 돼. 역할은 기대하는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갖고 있는 지위에 대한 역할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특정 지위에는 대체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더라입니다. 그럼 역할 행동은 뭐냐? 자, 역할 행동을 다른 말로 역할 수행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개인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아까 기대되는 게 역할이고 실제 하면 역할 행동이었잖아. 그럼 실제로 기대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일한 지위와 역할을 가진 개인들 간에도 역할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 학교에도 한 50명, 60명 가까이 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시간표를 보고 대충 어떤 분위기겠구나, 어떤 걸 준비하면 되겠구나, 어떤 식의 수업이 이어지겠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에 따라 가지고 뭐 선생님은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고 그런 행동을 해야 돼라는 역할이 있죠. 근데 그 역할을 선생님들마다 자율성 있게 다르게 펼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업해야 돼. 이건 역할이고요.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개개인의 다양한 방식들은 역할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를 받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틀리는데요. 선생님이 만약에 상을 받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이라서 상을 받을까요? 선생님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받을까요? 그렇지.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상을 받는 겁니다. 이거 진짜 지금은 쉬워. 나중에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보세요. 선생님이 교사라서 받는 건 아니야. 이 말은 교사는 지위잖아요. 그러면 그 지위 때문에 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위는 그냥 기대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그냥 하면 그걸 잘했다고 하진 않아. 그냥 보통인 거죠. 그런데 우수한 교육 활동을 했대. 이거는 역할 행동이죠. 그렇지?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교육 활동인데 내가 좀 우수한 교육 활동을 했대. 그럼 나는 역할 행동을 잘해서 받는 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개념 플러스를 보면 보상과 제재의 다양한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과 제재는 물질과 비물질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뭐 당장 떠올리면 상 받으면은 뭐 상금이라든가 표창 혹은 뭐 보너스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그런 거를 이제 물질이라고 하고요. 비물질이라고 하면은 뭐 칭찬이라든지 격려 같은 것들이 뭐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금 벌금은 물질적 보상과 제재, 칭찬과 비난은 비물질적인 보상과 뭐 제재다. 이건 뭐 쉬우니까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내용 중에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는 역할 갈등입니다. 역할 갈등은 기본 정의를 잘 파악하고 사례만 접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할 갈등이라는 거는 내적으로 고민을 하는 건데 그 고민이 단순 고민이냐 역할에 대한 고민이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역할은 일단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맞죠? 충돌했어. 심리적인 갈등이죠. 자, 선생님이 정리를 했어요. 역할 충돌에 기인하는 갈등만 역할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팡질팡 하는데 이게 정말 역할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그러면 역할 갈등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고민이야. 뭐 예를 들면 쌤 오늘 수업 녹화 끝난 다음에 저녁으로 뭘 먹을까? 이 고민은 역할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오전에 이제 근무를 하고 요리사로 또 근무를 해. 내가 투잡을 뛰어. 내가 만약에 역할이 2개란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은 녹화 시간하고 요리사 요리해가지고 하는 시간이 겹쳤어. 그래서 나 지금 녹화를 좀 열심히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녹화를 잠깐 끊고 요리를 하러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고민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2가지 역할에 대한 갈등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때만 역할 갈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특징을 보시면 사회 다원화로 인해서 맡아야 할 일이 되게 많잖아, 요즘에는. 동시에 요즘에 선생님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학교에 안 가고 그냥 자택근무 하다가 이제 한창 온라인 계약 때문에 학교에 가면서 뭘 느꼈냐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집에서 뭐 풀 세팅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이제 막 쌤 뒤에 스탠드도 세워가지고 조명도 좀 쏴가면서 물론 뭐 마음은 겁나 좋은 조명판 쓰고 싶지만 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선생님은 결혼도 안 했고 자녀를 안 키우다 보니까 근데 아이도 키우시고 이제 어떻게 가정을 잘 꾸려가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교육 활동이 오로지 내가 솔로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전부 다 가정 생활을,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은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만 초점을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은 여러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까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점점 사회가 맡아야 될 일이 많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선생님으로서 학교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의 학예회가 있는데 뭐 성모초 정도면 학교가 가깝잖아요. 근데 만약에 되게 먼 데 있어요, 학교가.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일이 좀 바빠갖고 내가 고3 담임인데 아이들하고 상담하다 늦어서 결국 학예회를 못 갔다? 집에 가면 나는 죽음이죠.
우리 애한테는 뭐 그런 내적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말이야. 왜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맡아야 될 일이 많고 그것도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많으니까. 그지? 개인에게 역할 갈등이 많아지면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고 하고요. 소속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죠. 어제 막 그런 사례 많아요. 뭐 애기 키우는 쌤들 보면은 막 밤에 애가 막 울어가지고 막 보챈다고 그거 애 달래다가 보니까 잠을 못 잔 거야. 학교에 오면은 또 학교 일은 해야 되잖아. 막 졸아. 그래서 예를 들면 늦잠을 자가지고 지각을 했어. 이게 어떻게 따지면 부적응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막 밤새도록 술 먹고 놀아가지고 늦은 게 아니고 진짜 밤에는 또 열심히 또 부모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뭐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결혼하면 다 좋을 것 같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로망이 있잖아. 애기 생기면은 같이 목욕탕도 가가지고 목욕도 시켜주고 싶고 막 야구장 가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뭐냐 이렇게 목마 태워가지고 쌤 아버지가 막 해줬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싫었어요. 창피하게 뭐 목마야 그랬는데 지금 막 목마 태울 이 어깨와 이 목 근육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곧 아무튼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3번 단 두 줄인 요 내용이 여러분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용이죠. 바로 역할 갈등의 유형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사례와 함께 이해하시고 암기까지 한 방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외울 게 많아져가지고 헷갈리거든요. 이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요구하는 거야.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역할이 뭐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지위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 지위가 두 개 이상인 거야. 그래서 A라는 역할을 지금 해야 되고 B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동시에 그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사례를 볼게요. 아빠가 봤을 때 우리 애가 아프대 집에서. 그래서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고. 근데 내가 오늘 야자 감독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야자 감독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자 감독 하다가 아픈 걸 알게 됐는데 야자 감독 선생님이 또 원래 두 분씩 하지만 한 분이 안 계시고 뭐 이래가지고 뭐 극단적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때 만약에 아이가 아프다고 집에 가면은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 역할을 하는 건데 학교에 야자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무단이탈을 해가지고 집에 가버렸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단이탈을 했다는 게 아니고 학교에 선생님이 거의 매일 남아서 고3 담임할 때 아이들 지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퇴근을 했어. 일찍도 아니야. 지금 생각 슬퍼. 9시쯤에 퇴근을 했는데 그때 잠깐 지진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한 3, 4년 전이니까요. 아무튼 그때 지진이 한번 났었어요. 선생님이 서대전 내거리인가? 그 서대전 공원 있잖아. 서대전 내거리 지하철역 있는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고 있었지 기다리면서. 생각했죠. 아 내가 좀 일찍 나왔나?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9시에 퇴근하는데 뭘 일찍이야 그지? 그런데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블루투스로 통화를 했습니다. 뭐 잘 지내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앙선 옆으로 여러분 아마 차 아빠 바로 뒷자리에 타봤으면은 아빠가 운전을 하면은 그 뒷자리가 문 열리는 쪽이잖아 그지? 거기가 중앙선이면 가끔 반대편 차선에서 겁나 세게 차 몰고 오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샥 몰고 올 때 너무 세면은 그 바람 때문에 살짝 흔들리는 경험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죠? 근데 그날따라 과속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생각했지. 아 이거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속은 뭔가 왜 이렇게 약하지? 근데 갑자기 내 친구가 야 지금 너 뭐 못 느꼈냐는 거야. 그러니까 뭘 느꼈어? 뭔 소리야? 내 차가 지금 이상한 걸 느꼈냐? 알고 보니 그게 지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마음은 미안하더라고. 난 정당하게 퇴근을 한 건데 뭔가 애들은 학교에 두고 혼자 도망친 것 같은. 난 지진 난 거 예측도 못했거든요. 내가 지진 예측하면 내가 신이지. 애들은 뭐 웃더라고. 아 뭐 재밌게 그냥 자기들 있었대. 안 그래도 공부가 안 됐는데 갑자기 앞에 책상이 흔들리니까 같이 그냥 몸을 맡겼대.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몸을 맡겼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중간에 내가 가버려가지고 예를 들어 지진 때문에 학교가 무너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난 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내가 지진 낸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역할 때문에 등장한다면 걔도 역할 갈등이 될 수 있는 거죠. 얘는 좀 더 어렵습니다. 한 개인데 상반된 역할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지위에서 역할이 요구되는 건데 그 역할은 사람마다 다 똑같다고 했어요. 기대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의 일만 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팀장이야 회사에서. 사장이 팀장보다 높고 팀원보다 높겠죠. 사장이 행사 참여에 막 독려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MBC 무한상사 보면은 직장 생활을 좀 풍자한 게 나와요.
유재석이 이제 거기에 보면 부장이잖아. 근데 갑자기 뭐 주말에 등산을 하면서 단합하자 이랬어. 근데 솔직히 부하 직원 중에 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쉬고 싶지 무슨 등산이야, 그죠? 그래서 다 막 우울해했단 말이야. 그래서 등산 가가지고 막 하는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사장이 얘기하는 거야, 팀장한테. 조 팀장, 예 사장님 무슨 일로? 그 이번 주말에 등산 어떤가? 아, 등산이요? 아니 왜 자네 그 예전에 처음에 신입사원 왔을 때 내가 그때 상무였을 때 자기 좋아했잖나. 예, 좋아했었죠. 이번에 한번 팀원들 잘 설득해가지고 내일 다 나오는 거야, 알겠지? 내일 아침 7시까지 터미널로 집합하는 걸로. 그러면 팀장은 고민이 됩니다. 팀장 입장에서는 사장의 명령을 잘 듣는 역할도 있는데 또 팀원들의 입장을 또 잘 들어가지고 사장에게 전달할 의무도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팀원들한테 갔더니 뭐 팀장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 무슨 뭐 저희 회사를 위해서 영혼까지 바쳐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뭐 주말 보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 뭐 맨날 뭐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주말에 뭐 사람 만날 시간을 주셔야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팀원이 사장 말만 듣는다? 그럼 솔직히 팀장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이런 갈팡질팡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얘도 또 다른 의미의 역할 갈등이 된다.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역할에서 서로 다른 행동을 기대하는 경우.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역할이 서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역할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교과서적인 얘기죠. 일단은 다양한 역할들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 우유부단하다, 뭐 결정을 못 내린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역할이 되면은 먼저 얘를 처리하고 나중에 뭘 하자 문제가 없지 않나.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제도적으로 좀 이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면 어떠냐 이런 거죠. 내가 엄마이면서 내가 교사야. 그러면 내가 아이를 갖다 계속 돌보는 것 때문에 학교 일을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학교 일 때문에 애가 울고 있는데 응애 하는데 애를 두고 그냥 학교에만 갔다가 우리 애는 뭐 참을성이 좋으니까 배고픔도 참겠지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어떻게든 보육시설을 잘 만들어주고 좀 확충해줄 수 있도록 또 비용도 많이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뭐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역할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잠깐 끊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6단원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